펀드 매니저 경력 23년 차 매니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래 VIP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이제 업을 시작을 해서 17년 동안 이제 CIO를 역임을 하다가 독립해서 현재 르네상스 자산운용이라고요. 네. 독립한 지 한 5년 차 정도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23년 차면은 2000년대부터 네, 맞습니다. 하신 거네요. 와, 그러면 그때 이제 닷컴 버블도 보시고 서브프라임도 경험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또 경험하시고 굵직굵직한 것도 몇 번이나 경험하셨겠네요. 주요 이제 업사이클하고 다운사이클을 한 두세 번 정도씩은 다 경험해 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굉장히 좀 좋은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말씀들을 다 모아보다 보니까, 이걸 책으로 엮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주식 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지혜 같은 이야기들도 되게 소중한 말씀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펀드 매니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좀 녹여낸 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이론을 좀 녹여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금융위기가 좀 일단락된 것 같기도 하고 확산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음 한켠에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요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뭐 어느 쪽으로도 좀 확신하기가 좀 힘든 시장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중간에 있는 것도 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변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확실한 것만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확실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들의 저는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고 이제 투자하는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업 실적이 1분기 때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갈수록 이제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회복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이제 좋아진 시기가 1분기가 아니라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고 좀 불안정한 부분은 맞긴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결국엔 이제 확실한 걸 짚고 간다고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확실한 부분은 1분기 때 기업들의 실적은 저점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부 변수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이제 주식을 다 비워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참고 인내하고 이제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서 좀 안 오르더라도 좀 기다려야 된다. 네,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회복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우상향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중국 경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미국 경기보다 중국 경기가 중요한 건가요? 미국 경기는 사실 기대할 부분은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이제 GDP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0% 내지는 소폭 마이너스 정도 이제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국가가 거의 중국을 제외하고는 몇 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상했던 이제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이제 5.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오히려 그 폭이 좀 상향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6%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을 좀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경기에 회복돼야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도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텀인데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바텀에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에서 경기 침체에는 주식을 좀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은 좀 경기 침체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이제 우하향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GDP 성장률이 뭐 2분기 연속 뭐 마이너스면은 뭐 경기
침체다 뭐 다양한 이제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좀 깨진 부분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책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경기 침체 기간 수익률하고 이제 미국 기준이기는 해요. S&P 500의 이제 수익률을 봤을 때는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침체 기간에 수익률이 플러스가 난 구간들이거든요. 네. 이제 플러스 난 구간하고 마이너스 구간하고 다 상존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회수로 따졌을 때 보면은 절반 정도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는 곧 주식 하락이란 부분이 아니라 그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얼마나 길거나 이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깊거나 길었느냐 이런 부분 혹은 이제 주가가 이제 미리 그걸 이제 선반영해서 우려해서 미리 빠졌느냐라는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다들 좀 예측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실제로 벌어지긴 했지만 이미 이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져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이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전체 금융 시스템을 파괴시키거나 그렇게 가진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변수 혹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변수 그리고 이제 급격한 시장 환경을 바뀐 변수만 없다고 하면은 저는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면은 이제 텍스트로 적은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경기 침체를 버티고 만약에 1년간 더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면은 이제 22.4%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 구간이 맞긴 하지만 요거를 버티고 조금 더 주식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딱 보니까 네. 그 2001년도만 그 1년 후에 마이너스 16.5%가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되게 좋네요. 1년만 버티면. 네, 1년만 버티면은 어찌됐든 주가는 계속해서 회복했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경기 침체 한 가운데라고 하면 네. 지금 사서 1년 버티면은 괜찮다는 건가요? 침체 기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1년 후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 기준으로 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식을 보유하기 적합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혹시 그렇다고 해서 막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을 다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예. 현금은 좀 어느 정도 남겨두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금융자산이 100이라고 봤을 때 한 60 정도가 주식 그리고 40 정도를 이제 인컴형 자산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노멀하게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 봤을 때는 뭐 금융자산이 100이라고 보면은 한 60% 정도는 주식을 가져갈 만한 시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수익률을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몇 프로 가져갔을 때 이제 변동성도 줄이면서 이제 충분히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결과가 60% 정도 나와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좀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좀 네. 바닥은 나온 걸까요? 저는 이제 바닥은 나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사례들을 좀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요 사례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침체 국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외부적인 쇼크가 왔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저점을 잡는 거는 이제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얼마냐를 보는 이제 PBR 수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버블이 꺼졌을 때 PBR 수치를 보면은 한 0.6에서 0.9 정도에서 거의 다 움직였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0.59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뭐 역사상 최저점 수준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2200 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밸류에이션이 0.83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주식을 좀 사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외부적인 변수, 이제 금융 위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외부적인 이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저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닥은 이미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누구도 이제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두 가지 변수,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 그러니까 급격한 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만 없다고 하면은 저는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PBR이 조금 올라갔겠네요.
네, 지금은 뭐 한 배 정도 한 배 수준까지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과거에 확실히 저점 수준에 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대가들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 좋은 부분이 네.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믿어서 이제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프라이스에 다 녹여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자산의 가격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지난해 이제 저점 시점에 어떤 뉴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이제 경제 채널들을 보면은 거의 한 90% 이상의 패널들이 다 경기 침체고 주식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런 때가 지수 저점을 형성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반반 내지는 아직도 약간은 보수적인 목소리가 좀 더 많은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시장은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어떤 이런 전문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월부터 굉장히 좀 반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어떤 이런 모두가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주가가 좀 못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의 어떤 의심의 벽을 타 넘으면서 주가는 확실히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는 부분이 지난해 말부터 이제 지금까지 주가 추세를 보면은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 고민이 네. 뭐 2분기나 3분기나 아니면 뭐 올해 한 번 더 큰 충격이 와서 네. 그때 이제 주식을 많이 사야겠다 기다리는 분들하고 네. 지금이 이제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네. 대로 올해만 해도 상저하고냐 뭐 상고하고냐 막 이런 거 갖고 네. 얘기를 했다가 네.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초반에 참 그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요 장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어떤 하락과 관련된 것들, 상승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하락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은 편치는 않지만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딱 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크리스토퍼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주식에 투자하는 구간 중에서 이제 90%는 전체 보유 기간에 이제 2에서 7% 기간에 대부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엄청 짧네요. 예,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한 3% 정도에서 90%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침체 기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반등을 기대하거나 반등을 기가 막히게 맞췄던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도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반등할 거라고 봤던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거의 없었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 폭락이란 부분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상승이란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그 기간이 되게 짧고 강하게 반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불안한 부분들, 뭐 충분히 부정적인 이슈들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언제 어떻게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니 그냥 좀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예측해서 주식을 팔고 이제 반등할 때 사야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하락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꾸준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제 성과로 이제 주가 수익률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이제 뭐 시장이 불안해도 주식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투자를 해오시면서 23년 해오시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고, 네. 지금의 이제 갖추게 되신 그런 철학이고, 네, 그러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번 분들의 어떤 투자 형태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참고 내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을 예측해서 미리 이제 귀신같이 주식을 팔았다가 뭐 바닥에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주식을 버신 이제 슈퍼 개미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 주식 떨어질 때 다 맞았던 분들이에요. 예, 더 산 거예요, 예, 그때? 다 견딘 거죠, 사실은.
무서워서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예,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그 수익률을 이제 회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주식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들, 좋은 것들 이제 가지고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은 없다. 예,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과 또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는 네. 이렇게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뭐 네. 대략 몇 년을 가져간다. 이게 보유 기간이 네. 중요하니까 대략 뭐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근데 저희는 1년에서 2년 정도로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타겟팅을 하는 이유는 3년 이상을 예측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3년 이상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측해서 투자하겠지만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1년, 2년 정도도 사실 이제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년, 2년을 예측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분기 실적을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 단위로 판단을 해서 네. 사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니 예측보다 좀 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좀 틀렸다는 판단하에 좀 비중을 축소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좋다고 하면은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더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리밸런싱을 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2년이라고 하면요. 네. 24개월이잖아요. 네. 근데 보유기간, 전체 보유기간의 2에서 뭐 한 10% 네. 정도 안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네. 한 2개월 동안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저희 그래요? 주식들도 그러니까 사자마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는 주식들도 있지만 뭐 정말 1년 보유했다가 막 지쳐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로 이제 어떤 이슈로 이제 주가가 네. 오른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가 상승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면 좋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주가 상승을 흐름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샀는데 갑자기 훅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오르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좀 인내의 시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는 그 시가총액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기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상으로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사실 딱 정해진 수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운용 자산이 현재 한 3천억 정도 네.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편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형주를 되게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은 중소형주가 먹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중소형주를 많이 편입하려고 하는데 네.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중소형주가, 그러니까 소형주가 특히나 중대형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익이 좋은 거는 대형주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고, 그러니까 나쁜 건 또 엄청나게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부정적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변동성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요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쓴 부분이 있는데 중소형주가 미스프라이싱 확률이 높다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형주는 뭐 애널리스트만 해도 뭐 열 몇 명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고 막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체크하고 이제 막 숫자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거죠. 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해도 뭐 두세 명 정도가 커버하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국내에서도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실적 예측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이제 어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좀 잘못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를 잘 찾으면은 이제 개별주를 잘 찾으면은 좀 차별화된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저는 주식 투자의 굉장히 가장 큰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벤치마크, 코스피 수익률 이것과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절대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내가 좀 차별화된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대형 기관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좀 이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소형주가 이제 굉장히 좀 적합한 이제 운용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종목 피킹 능력이 있으면 중소형주는 저는 큰 축복이 될 수 있고 종목 피킹을 잘 못하면은 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있고 그걸 조사해가지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만약에 종목을 집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찰리와 나가 이제 워런 버핏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연 12%가 뭐가 중요하냐. 들쑥날쑥해도 이제 15% 내는 게 자기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 $100만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50%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만약에 이제 운용자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투자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중소형주를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익 낼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와, 저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100만 10억 정도. 네, 맞습니다. 운영하면 50%. 네. 연금 50% 낼 자신 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한 10억 정도면 그래도 넉넉한 편 아닌가요? 만약 근데 이제 굴릴 수 있으면. 10억 자산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개인 투자를 할 만한 자산이고요. 다만 이제 자산이 저는 중요한 것보다는 자산은 1억이어도 사실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익률을 충분히 방어하거나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자 보고서인가 거기 보니까 금융자산이 10억 이하면 10억 정도면 부자니까 그거 많이 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금융자산 10억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전체 자산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 중소형주 공부 자신 있고 주식 투자 한번 해보겠다 하면 워런 버핏도 말씀 저희가 되게 막 좋아하잖아요. 받들려고 하고. 근데 뭐 아까도 이제 슈퍼개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슈퍼개미 분들이 저는 대형주 투자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부분 중소형주 투자다. 삼성전자 이런 거 그럼 안 사시는 그런 거 투자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중소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제 시장에서 분류하는 거는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가 대형주로 하고요. 그리고 100등부터 이제 300등까지를 중형주. 그 밑에를 이제 소형주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언더면은 이제 소형주로 분류된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이제 올랐을 때는 그 기준이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는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소형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럼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가 중형주가 되는 건가요? 5천억에서 한 2조, 3조 정도는 더 넘어설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다 크네요. 대형주로 돼 있네요. 근데 이제 그냥 사실 이제 시장의 분류 기준이 이제 소형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냥 이제 개별적인 느낌으로는 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면은 소형주로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한 500억, 800억 요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관에서도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1,000억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은 실적 변동성도 크고 주가 변동성도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아까 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상 실적 그것도 한 2년 정도만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추정은 하는데 못 맞춘다고 봐요. 3년부터는 완전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적중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또 그게 그 기업이 단순히 싸다고 해서 사면은 안 되지 않나요? 미래에 또 어느 정도 성장성은 좀 있어야 그게 또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촉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싼 것들을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싸다는 이유만으로 오르던 시기는 좀 많이 지난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ROE가 낮기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
이제 내 편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에는 저평가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상승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무언가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실적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 실적이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 만약에 실적이 뭐 깨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깨진 실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을 거기에 부합하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뭐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보유하시면 네. 그 기대하시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세요? 기대 수익률은 보통은 이제 연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씩은 보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15%는 전체 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개별 기업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그러니까 목표치는 한 30%는 먹을 수 있는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사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저희가 틀려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 정도씩은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모든 종목에 있어서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궁금한 건데요. 네. 요즘 좀 좋게 보시는 섹터나 주식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네. 최근에 네.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리오프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차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이 뭐 사실은 2, 3년 전부터 이야기는 많이 됐던 카테고리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 2, 3년 동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혹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뭐 항공이나 카지노, 뭐 화장품, 그리고 뭐 텍스 리펀드, 그리고 엔터, 뭐 이런 기업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항공권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여행객들이 비싸도 이제 여행을 가겠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이제 항공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3배 정도 값이 올라간 상태임에도 비행기 불구하고 탑승만 해도 막 몇 시간 기다린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몰려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똑같은 항공권을 팔았는데 이 항공권을 2배에서 3배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측 가능하거나 손에 잡히거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요 장표 중간 밑에 그래프가 이제 파라다이스의 이제 인당 드롭액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카지노가 인당 이제 카지노 하는 금액이라고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VIP 고객들의 인당 드롭액을 보면은 2019년도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이전이죠. 근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를 보면은 인당 한 2,7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당 4천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카지노를 못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이브가 된다. 네, 자산이 세이브된 부분도 있고 약간 억눌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크게 즐기고 싶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의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공권도 2배, 3배 가격이지만 일단은 질러서 가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카지노도 과거에 1,000만 원만 배팅했다고 하면은 2천만, 3천만 원 배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수치로 확인됐던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3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카지노가 됐든 호텔이 됐든 여러 관광 산업과 관련돼서 중국인 관광객 관련된 매출이 거의 빵에 가까웠다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인 관광객보다는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소비 씀씀이가 훨씬 더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들의 어떤 매출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도 좀 좋아질 거라고 보는 부분이 특히나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카테고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명동이라든지 뭐 성수동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가보면은 확실히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을 했어요. 예,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명동에 이제 화장품 가게를 가더라도 2달, 3달 전에는 이제 사람이 여전히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보면은 확실히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뉴스 기사 검색들을 보면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뭐 몇 배씩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화장품 가게에서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텍스 리펀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외국인들, 일본인들,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사들 그래서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이제 공연들 많이 못했었죠 사실은 해외 공연들도 못했고 국내 공연도 못했지만 K-팝과 관련된 이제 저반 이 되는 어떤 그 팬층은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넓어졌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공연이 재개가 되면서 전반적인 매출액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러니까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5%냐 5.5%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사람의 어떤 욕구 그리고 어떤 심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경제와 무관하게 좀 증가할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식들은 이제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 때 레버리지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꾸준히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노선 증편도 거의 회복이 70-80%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률을 보면은 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현재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5.7%, 일본하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80에서 한 88%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태인데 올해 이제 하반기 봤을 때는 이게 한 90%까지 회복된다고 보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업사이드 폭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억눌렸던 그런 욕망들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분실되는 시기가 올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다. 그것도 되게 며칠 전에 엔터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엔터 주식들은 본 건 아닌데 그 BTS 솔로 앨범이 그 1등 했더라고요. 전 세계 1등. 네. 되게 놀라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변 자체가 엄청나게 확대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하게 정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을 좋게 보신다. 네. 그러면 혹시 좀 피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을까요? 피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주식이든지 그러니까 끝없이 오를 수 있는 주식도 없고 끝없이 안 좋거나 내릴 수 있는 주식도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식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과 가까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장표를 보면서 일단은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기대치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왼쪽 위에 그래프가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의 이제 주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온 것들의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분기 실적이 됐든 연간 실적이 됐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잘 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시장의 기대보다 좀 못했던 것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 정도 이제 이익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10%만 증가했다라고 보면은 어찌됐든 10%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한 어닝 쇼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이익 성장의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능가했느냐, 능가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이 왼쪽 밑에 그래프가 이제 카카오의 기업 주가를 나타내는데요. 요게 2019년부터 21년도 1분기까지 한 번도 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이때는 이제 뭐 다양한 뭐 이제 플랫폼의 어떤 가치라든지 뭐 자회사 가치 이런 부분들이 다 뭐 시장에서 인정받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저는 이제 기업 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 이익도 엄청나게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 이후 주가가 이제 쭉 빠졌는데 신기하게도 2021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분기 영업이익이 한 번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를 하회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수주가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좀 안 좋을 수 있는 피해야 되는 업종이 뭐냐라고 보면은 결국엔 시장의 기대치는 높은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라는 저는 질문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시장의 기대치를 받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또 뭐 테마주 어떤 테마 형성된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그리고 뭐 챗GPT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테마들이 형성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 중에서 약간 위험해 보이는 거는 챗GPT 관련된 것들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뭐 위성이 됐든 뭐 로봇이 됐든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실체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종목들은 투자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챗 GPT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좀 불분명하거나 혹은 이익이 정말 늘어날 것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시장의 기대치 좀 과한 게 아닌가?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이익을 거두려고 하면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중에서도 조금 선별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주식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무제표에서 그 이익이 그래도 찍혀야 되는 건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이상으로 찍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챗GPT를 말씀드린 부분은 챗GPT 관련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챗봇이라든지 지금 이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챗봇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그걸로 향후에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챗봇을 만드는 회사들 생각보다 되게 많고 어떤 회사가 과연 앞설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검증이 되게 어렵다라고 첫 번째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이 커가는 건 맞지만 누가 이제 메인 플레이어가 될지 그리고 누가 돈 버는 애가 될지 혹은 향후 2, 3년 내에 이 시장이 엄청 커져서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될지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이는 부분이 없거나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상반기 때 좀 테마를 형성했던 2차 전지, 로봇, AI 이런 것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많은 분들이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게 2차 전지 같은데 그렇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근데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좋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장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순 테마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뭐 IRA 법안을 통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향후에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에서의 선별 작업이 중요하지 다른 이제 테마주와는 약간은 좀 다르게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상반기에는 좀 더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었어요. 현재 없어요. 아, 네. 네. 상반기 내는 그 돈이 몰리는 거죠. 반도체가 이제 실적이 상반기 내내 안 좋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다만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기업 이익의 이제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은 어떤 이제 수급의 쏠림이 조금 분산되면서 하반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반도체로도 가고 리오프닝에도 가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수급 분산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도체가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사실 다 오른 것 같긴 하고 대부분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이제 양극재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편에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양극재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대규모 수주가 먼저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2차 전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핵심 소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양극재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이제 전기차 메이커들이 이제 양극재부터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최근 뭐 2, 3일 내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SKC가 이제 뭐 동박에서도 뭐 1조 원의 테슬라 수주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양극재에서 그 밑단 뭐 전해액이 됐던 아니 뭐 동박이 됐던 뭐 이제 알루미늄 박이 됐던 이쪽으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국 실적도 밑에 단으로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선별하면 된다. 지금 먼저 오르고 너무 많이 오른 양극재보다는 조금 더 그 밑에 단에서 찾아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뭐 분리막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응급재가 될 수도 있고 뭐 동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덜 오르거나 앞으로 좋아질 것들, 앞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여전히 저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다른 다양한 사업, 소재 사업 영역도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에 가까운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조사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검사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향후 후행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는다고 하면은 뭐 굳이 뭐 양극재 비싸니까 팔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전체적인 산업이 좋아지는 건 맞고 숫자가 나오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아직 덜 반영된 게 있다고 하면은 뭐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체크하신 게 더 좋게 보시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조금 더 수주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영업 정책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TCC 스틸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 SDI가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니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좀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넣어놓긴 했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이런 주식들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뭐 지금은 뭐 조금 더 좀 고민스럽거나 조금 더 이제 선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극재도 좋지만 이제 뭐 동박, 전해액, 분리막 그 밑으로 밑에 단으로 조금 더 분산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주가가 좀 덜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합리적인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 선별하면은 2차 전지 여전히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20여 년 넘게 투자를 해오셨으니까요. 반도체의 성장 역사도 보셨잖아요. 2차 전지 진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막 LG엔솔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넘을 거고 우리나라를 이제 먹여 살리는 거는 2차 전지다. 물론 반도체도 있지만 그런 주장까지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그런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2차 전지가 되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IRA 법안의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주가를 급등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배터리가 이제
경쟁 체제에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 업체들을 좀 따돌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점할 수 있는 혹은 그 시장을 좀 파일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RA 법안의 수혜는 당장은 맞아요. 당장은 맞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청구서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든 배터리 업체든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니네 어차피 법안의 수혜를 받고 이제 세금 수혜를 받으니 결국에는 그 부분을 우리랑 쉐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물밑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를 100을 받다고 하면은 우리가 100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현지 업체들하고 쉐어하거나 아니면 혹은 다시 뱉어내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당장은 좋다. 하지만 5년 후 10년을 봤을 때 어떤 청구서가 날라올지 모르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초과 이익은 쉽지 않은 거죠. 네, 결국에는 그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을 어찌됐든 좀 지나면은 이제 뭐 경쟁이 됐든 뭐 이제 제도가 됐든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뭐 한 중기적으로 그냥 가깝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멀리 보면은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가야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업황이나 이런 매출 성장이 뭐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해서 수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도 꼭 읽어보고요. 그러면 대표님 이번에는 그 삼성전자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자에 대해서는 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저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선행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1차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1분기 때 기업 실적이 저점인 것 같으니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꺾일 것 같으면 주가가 3개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먼저 꺾이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 바닥 구간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반등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보면은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엄청나게 사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주가 선행성 감안했을 때는 2분기가 실적이 저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1분기, 2분기 어떤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인 저는 바탕을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고민스럽거나 이제 안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재고라는 부분이 역대 최고치 수준의 재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업황의 턴어라운드 시점이나 이제 폭 자체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은 맞다. 다만 하반기 때 정말 주가가 치고 나갈 정도로 업황 개선이 폭이 크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저점 맞지만 매력적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가의 저점을 찍었느냐,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거냐라는 거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주가의 저점을 찍고 하반기 때 반등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시장이 지금 뭐 3천을 넘어설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질문 던져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 내지는 기업들 실적이 엄청 좋아야겠죠. 근데 다만 그렇진 않다 보니까
상대적인 매력에 있어서는 조금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존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지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네,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도 많이 못 오를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중주흉주가 낫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의미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깨지지 않게 방어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지해주고 반도체 가격이 3분기 됐을 때 바닥 대비 어찌됐든 좀 반등하기 시작하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실적, 그러니까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는 해요. 근데 이제 그 폭이 화끈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반응도 화끈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뜨끔미지근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근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구간에서 이제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랑 묘하게 마켓쉐어 경쟁을 하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합심해서 사실 이제 캐파도 줄이고 이제 가격도 좀 방어도 하고 하면은 업황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업황이 안 좋은 구간에서 약간 마켓쉐어 싸움을 하는 경우 구간들이 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약간 마켓쉐어를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약간 삼성전자가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싸움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는 뭐 10% 넘는 10% 20%씩 감산을 하고 있는데 전자는 감산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증산을 발표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놈 마라 이런 걸까요? 네, 뭐 이번 기회에 그냥 버르장머리를 맞춰주겠네. 그냥 나는 어차피 이게 아니어도 사업부가 많고 살아남을 수 있고 가격을 낮춰도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 뭐 그러니 우리 마켓쉐어 더 가져갈래.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5, 6월 달에 만약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한 번 더 약간 출렁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겠다. 다만 뭐 변동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하반기 때 회복은 맞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은 맞지만 네. 그 대세 상승 상대적인 매력은 중성주의 이제 어떤 탄력성이 더 클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만약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저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금융자산에서 적절한 주식 비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6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밸류에이션 PBR이 뭐 0.6에 0.8배 수준을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주식 80%에서 100%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런 구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반등 탄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씩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40% 금융 자산은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저는 리츠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네, 왜냐면은 리츠가 이제 6에서 한 8%까지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좀 받쳐가면서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투자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위험에 대한 어떤 회피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식 비중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더 젊으시면은 주식을 더 가져가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경험이 많은 투자자다. 충분한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나는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별로 없거나 혹은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뭐 조금 발을 담가보고 싶다라는 이제 투자자라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리츠 얘기가 좀 나와서 리츠가 지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바닥 찍고 이제 바닥 대비했을 땐 10에서 20%씩은 반등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지금 또 막 상업용 부동산 막 이런 얘기들도 네. 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내년이 좀 최악일 거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리츠는 좀 괜찮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안에 이제 이점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확정되어 있거나 어떤 계약들이 이미 다 개런티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좋은 리치군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정도씩은 다 바인딩 되어 있어서 계약 기간 동안은 이제 나갈 수 없게 이제 묶여 있는 상태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2에서 3%씩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대부분 구조화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만큼의 리스크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담아야 되는 욕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개별 물건에 따라서는 조금 임차인들이 나간다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모든 리츠가 다 좋고 모든 리츠가 다 나쁘고 리스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리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든지, 아니면은 임차인들의 어떤 그 퀄리티가 좀 낮다라든지, 아니면은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미처 다루지 못한 책에서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이 장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부분 약간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되게 편견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편견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은 투자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버핏하고 멍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PR 6배 주식이 12배가 되는 것도 가치 투자고, PR이 12배의 주식이 18배, 24배가 되는 것도 가치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멍거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에 투자하라거나 가치주에 투자라고 하는 이야기한 사람들은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자들은 가치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냐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내려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성장주는 약간 편견이 있는 부분이 고성장, 고PR주들만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 카테고리에는 PR은 낮지만 이익 성장이 있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익 성장이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적절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 PBR 주들, 자산주들, 아니면 PR 엄청 싼 주식들만 가치주라고 편견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성장주랑 가치주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주식들이 존재는 한다. 근데 다만 이런 영역들의 주식들은 전체 100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가치주냐 성장주냐라고 물어보면은 반반으로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반반은 나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치주냐 성장주자가 뭐가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이제 오를 수 있느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오해라든지 아니면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내려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서 끈질기게 보유하는 투자 방식이 가치 투자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를 찾는 고객분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한번 직접 투자를 해봤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되게 재미를 봤다. 근데 이제 그게 한 2년, 3년 지나다 보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약간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대로 들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수익률은 사실 변변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맡겨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주식 발굴 잘하고 시간도 많고 투자도 했고 성과도 좋으면은 저는 당연히 개인 투자, 직접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게 의미가 있는 형태인지, 직접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고 의사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할 수 없는 거는 이게 돈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 많은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읽으셔가지고 그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를 소화하시면서 또 그거를 현실에서 20여 년 동안 투자하시면서 네. 이론과 경험을 모두 정리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하우를 저희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고 또 이렇게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 또 그거를 구현하고 계신 거니까 많은 네. 분들이 한번 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